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로 동결했습니다. 미국과의 금리 차이는 0.75%포인트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6%, 지난해 10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내렸습니다. 세계 경기가 둔화 조짐이고 한국 수출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랍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 이전 계정이란 새로운 통계를 내놨습니다. 앞으로 자주 들으실 용어입니다. 초고령화 100세 세대, 30년 흑자 인생 살다가 58세부터 적자 인생에 접어든다는 뜻입니다. 각자 알아서 살 일이 아니라 국가가 초고령화 재앙에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어떤 해법이 있을지 전문가들 의견 오늘 직설이 구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세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여대 이종욱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의 조영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과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이 발표 내용과 정리한 영상 먼저 보시고 전문가들과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D램입니다. 스마트 가전에 빠짐없이 들어갑니다. 최근에 10% 넘게 가격이 하락하면서 7달러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D램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돼 4분기 영업이익이 각각 전분기 대비 38%, 31% 줄었습니다. 문제는 반도체가 20% 넘게 차지하는 우리 수출마저 흔들린다는 겁니다. 올 들어 지난 20일까지 수출은 15% 가까이 줄었는데 반도체가 28% 넘게 준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고용 부진이 길어질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7%에서 2.6%로 낮췄습니다. 상품 수출도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점 등을 반영하여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취업자가 전년보다 14만 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전망한 올해 취업자 증가폭 16만 명보다 다소 줄어든 겁니다. 기준금리는 1.75%로 동결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긴축 속도 조절에 나선 게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이주열 하는 총재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는 인정하면서도 추가 금리 인하론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도 아직도 완화적이다. 그래서 더 완화적으로 이렇게 각오한 그런 것을 이렇게 고려할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유가 하락 등으로 당분간 1% 수준에서 오르내리다가 점차 높아져 올 한 해 1.4%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아주 주목됐던 발표였습니다. 금통위 올해 첫 회의였습니다. 금리 동결. 그 배경부터 좀 살펴보죠. 정철진 평론가님께서 먼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결했고 전망치 내렸고까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테니까 이 배경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준금리 동결은 거의 100%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상됐던 거죠? 네, 동결할 수밖에 없는 게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결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고요. 현재 우리 한국 경제는 먼저 반도체 수출부터 시작을 해서요. 내수 문제, 또 하나 지금 미중 무역 전쟁,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라는 건데 상당히 힘들었고 그 다음 관심은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얼마나 낮출 것이냐는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오히려 금리보다는 전망치가 더 뜨거운 관심사였는데요. 역시 0.1%포인트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있었고 그다음 세 번째 관심사는 뭐였는가? 2.6으로 내린 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또 논의하도록 하고요. 과연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금리 동결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의 월가에서도 사뭇사뭇 나오고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한국은행과 이주열 총재는 어떤 입장인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완화를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 인하는 아니다. 시장에서는 동결을 넘어서서 이번에 인하되는 그 전망도 있었습니까? 아니 예상이? 이번은 아니지만 적어도 상반기 중에 미국이 올해. 동결한다거나 인하한다라고 하니까 예. 그렇다면 한국도 인하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그런 질문들이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금리 동결은 모르더라도 예. 인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굉장히 강력한 선을 일단은 걷다. 한국은행 총재가 기다 아니다를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죠. 네. 근데 인하는 안 하겠다라고 인하하겠다 안 하겠다니까 그는 시장에서도 그 금리 인하는 아예 그냥 예상 자체를 이제 기대 자체를 안 하겠군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역시 미국의 이 통화 정책 추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예. 미국도 2.5까지 올려놨는데 미국이 동결로 가다가 혹시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다면 네.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지금 우리가 뭐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뭐 정부도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을 하고 있다면 좀 보조를 맞추는 차원에서 저는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호하게 금리 인하는 생각 없다라고 이제 선은 그렇습니다. 네. 추가 질문을 조영철 박사님한테 좀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 경기 불황, 이 경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대 이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좀 오셨기 때문에 연관돼서 금리 인하도 같이 검토돼야 될 사안으로 보십니까? 올해 지금 경제 성장 전체로만 보면 전망만 현 보시면 단계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전 높지 않다고 봅니다. 높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한국은행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을 이제 작년 말에 했던 거에 비해서 0.1% 포인트 이제 인하시켰는데 네. 이거는 사실은 한국은행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IMF도 2018년 말에 2019년 경제 전망을 했죠. 그거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한 3.7% 정도로 봤는데 이걸 3.5%로 이제 하향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 성장률 이제 하향 조정 전망에 따라서 당연히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하향 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건 뭐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의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한국은행이 따라갈 가능성은 더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주열 그 한은 총재가 이제 기자 간담회에서 명백하게 얘기했듯이 중립금리에서 약간 밑에 있다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한국의 경제 상황이 아주 급속히 나빠진다든가 아니면 미국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든가 이런 사태가 없는 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전 낮다라고 봅니다. 금리 격차와 관련해서 어떨까요? 한미 간의 정책 금리 차가 0.75%포인트를 유지한 지가 꽤 되지 않았습니까? 우려했던 자본 유출 여전히 별로 없는 걸로 유지된다 이렇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국회 예산정책처 같은 경우에서 1.0% 포인트 정도를 넘었으면은 자본 유출이 이제 상당히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0.75%까지는 그렇게 크게 자본 유출 빠진다는 위험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런데 이제 이미 확인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들락날락 하기는 합니다만은 이거를 자본 유출로 볼 상황은 아닌 거고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이제 그 불황 때문이라고 보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서울여대의 이종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뭐 처음 나오신 것 감사합니다. 저 다시 한번 인사를 좀 드리고요. 경제 전망 하향, 수출 실적 불투명, 금리 인하 뭐 이 정도 전반적인 이 한국은행 발표 내용에서 경제학자로서도 이 전망치는 동의하시는가요? 전망치는 학자로서도 뭐 어느 누구도 아마 크게 반대를 하지 않을 겁니다. 반대하지 않을 반대할 것이다. 겁니다. 예. 금리 경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다른 분도 이야기하시고 하는 총재도 이야기했지만 한국은행이나 미국 FRB도 어떤 금리를 발표할 때는 애매모호하게 자기들이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두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 또 이 사람이 뭐냐 하면 지금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그런 것이 다음에 2월 달에 가서 언제 또 논의할 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단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번 단계는 아니다 이거지. 그럼 다음 단계로 가거나 그 다음에 뭐 4월 달이 되면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금리가 이 동결하는 거는 뭐 저는
그는 누가 생각해도 적절하다. 적절한 조치였다. 근데 이제 아까 예, 그러니까 만장일치였죠 이번에. 그렇죠. 만장일치고 뭐 특별하게 뭐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요거 하나 좀 궁금합니다. 0.75%의 한미 간의 금리 격차하고 환율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 금리 차가 0.75% 이상 났을 때도 환율 변동은 그냥 우리가 예상하는 폭 범위 내에서 변동을 했어요. 큰 변동이 없어요. 예. 사실은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에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수익에 비하면 0.75% 정도의 금리 격차 정도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견딜만 하다. 그 정도의 0.75 부분 자체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정평론가님, 네. 시장에서요. 네. 좀 돈 좀 있는 분들 달러 오를 거다라고 작년 초부터 달러 사신다는 분들 꽤 있지 않았습니까? 2017년 잘 모르지만 뭐 제가 봤을 때 제 주변에서도 2017년 가을 겨울 때 굉장히 많이 이제 달러 외화 예금에 늘어났고요. 증가 폭이. 달러 예금이 늘어났죠. 그렇죠. 눈에 띄게 늘어났다가 그 얘기는 달러를 많이 사서 이미 투자를 샀죠. 하셨다는 분들이잖아요. 하고 오히려 작년 하반기로 가면은 달러 외화 예금 얘기 좀 줄어든. 그러니까 오히려.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 여기서 말하는 차익 실현은 환차익입니다. 아, 나왔다라고 보는데 이 외환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견이 나누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전문적인 영역이긴 한데 1,130원에서 1,150원. 여기가 쉽게 표현하면 굉장히 강한 콘크리트 벽입니다. 그러니까 원화도 굉장히 지금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1,150원 위로, 그러니까 이게 원화 약세입니다. 달러 강세가 나오기는 힘들다라는 외환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강달러가 나오면서 원화 약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1,130원, 1,140원 갔다가 또 떨어지고 지금 이제 1,129원 정도 됩니다. 또 갔다가 떨어지고 하니까 실은 작년 하반기에 그동안 많이 들어갔던 달러 외화 예금들은 이제 빠져나갔는데 제가 왜 의견이 엇갈린다라고 하냐면 이제 일부의 또 외환 전문가들은 만에 하나 어떤 사안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뭐 자본 유출이든 해서 1,150원을 깨고 올라간다면 그 위가 또 휑하게 비어 있습니다. 그래본 적이 없으니까. 기술적으로 설명해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직까지 원화에 대한 뭐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는 없지만 가령이 1,130원에서 1,150원, 특히 1,150원을 넘게 된다면 그게 자본 유출이든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든 뭐든 간에 그럴 경우에는 글쎄요 굉장한 강달러 현상과 자본 유출이 함께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정도의 우리가 염두해 두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거군요 시장에서. 조 박사님, 교과서적으로요. 달러를 사실 많은 분들이 산다 소리가 나올 때 왜 뭘 근거로 그렇게 달러를 사서 투자를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0.5% 포인트가 넘어서서 0.75%가 되면 교과서적으로 무조건 오른다 달러. 그래서 투자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설명을 들었었는데 지금 그 교과서적 이론이 안 먹히는 겁니까? 아니죠. 그 교과서적 이론이 맞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맞는 겁니까? 미국이 2018년 경제 성장률이 무려 2.9%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도 더 높았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수십 년 동안 굉장히 저성장 기조에서 거의 완전 고용을 초과하는 그런 고성장을 했으니까 실물 경제가 그렇게 탄탄하니까 당연히 달러 강세가 된 것이고요. 또 실물 경제가 좋으니까 연준이 자신만만하게 기준금리를 올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미 간 금리 격차가 발생한 거고 그런 거에 자연스러운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올해 들어오고 2020년 경제 전망은 미국 경제 전망이 약간 좀 낮춰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실물 경제도 좀 떨어지고 미국의 경상수지 이런 것도 조금 더 나빠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2018년, 2017년 수준으로 이렇게 유지되긴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전망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서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지금 현재 뭐 미국 달러 수준을 뭐 1,120원대에서 30원대 사이 그 사이로 그렇죠. 오르락내락 한다고 봤을 때 그렇다면 교과서적으로 전망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보다는 달러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조 교수님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제가 앞서 이제 작년 말에 많이 이탈이 나왔다라는 것은 환차익으로 한 1년간 6% 정도는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자금들은 난 이제 됐어. 그러니까 더 봤더니 미국도 별거 없고 환율도 한 1,130원, 40원이 끝인 것 같아서 이제 이탈이 나온 것이고요. 남아 있는 분들은
그래도 몰라. 이런 위기가 오면 항상 달러는 강해졌으니까 예. 좀 더 난 남아 있을래라는 분들은 이제 좀 남아 있고 뭐 그런 남아있고 그런 쪽 상황이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달러에 대한 환율을 뭐 맞추는 거는 교수님들이 아니라 하느님도 모른다며요. 예, 뭐 그래서 그거 뭐 달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쭤보는 거는 좀 의문일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도 이제는 꺾였다 하고요. 전체적으로 세계 경기도 안 좋다고 그러고 그금리 변동 크게 없다 치면 달러가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교과서적으로는 교수님도 없다. 이쪽에 한 표시입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로는 달러가 달러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네. 사실 달러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강달러, 약달러 하는 건데 기축통화라고 하는 것 자체의 가치는 그 펀더멘털이 있어서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가 경제적 상황이 금융시장이나 실물시장이 안 좋거나 등등 했을 때 그렇지 미국과 같이 이제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와가지고 갈 때는 일종의 시스템 위기가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 금리 차이에 의한 환율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미국보다는 그 상대 국가의 상황이 훨씬 더 이슈가 될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도 감리 기준금리 차이의 환율 변동은 한국적 경제 상황을 훨씬 더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는 총재 입에서 반도체 경기 걱정하고 뭐 자동차 수출 걱정 이런 거 그것도 참 이례적인 것 같은데 수출 흔들린다라는 이 걱정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나쁘기 때문에 방금 전에 자막으로도 보여드렸지만 기아자동차 영업이익 또 말씀드렸고요. 현대차는 어닝 쇼크란 얘기가 나올 정도고. 자, 정철 평론가님. 네. 팩트 정리만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반도체부터 볼까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가 실은 작년 12월 통계부터 꺾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체 수출 통계를 좀 보면 작년은 워낙 좋았지만 그럼 3분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4분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4분기를 얘기해요. 4분기는 어닝 쇼크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안 좋았다.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고 수출 같은 경우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12월이 마이너스 1.2%였어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대한민국 수출이 작년 한 해는 굉장히 좋았으나 12월에는 이미 소폭 마이너스가 나왔다. 수출로 버텼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예, 요거 일단 묻혔고요. 그다음 관세청에서 이제 열흘 단위로 속보치를 나오는데 1일부터 20일까지의 잠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수출이 거의 지금 한 15% 정도가 지금 꺾이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그렇군요. 그 중에서 반도체는 20% 이상 지금 완전히 확 꺾였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올 1분기가 반도체와 대한민국 수출 모두가 일단 하강인데 어디가 바닥이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디에서 일단은 하방의 끝이 나오느냐가 그러네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제가 또 하나 보는 게 짧게 더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무역 수지가 83개월 연속 흑자예요. 2012년부터 맨날 흑자입니다. 매달.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자칫 저는 2월쯤에는 아니면 빠르면 1월에는 그 전망까지도 좀 걱정할 정도다. 무역 수지 흑자의 그 랠리가 끊길 수도 있겠다. 지금 반도체 나오고 있지만 좋습니다. 이게 지난 4분기가 문제가 아니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반도체 1분기 매출 전망 같은 경우에는 매우 어둡다는 겁니다. 매우 어둡다는 게 전분기 대비해서 크게 하락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오는데 조 박사님 그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반도체 둔화 일시적이다. 좋아질 거다. 이렇게 낙관을 하셨어요. 이것도 똑 부러지게 낙관하시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사실 봐야 됩니까? 반도체 전망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신문의 그 보도에 의하면은 이제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 정부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주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회의도 하고 그랬던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반도체 경기가 지금 세계 경제 성장률이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고 당연히 무역도 이제 하향 조정될 것이고 그러니까 반도체가 경기가 좀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라고 하는 산업은 AI라든가 이런 그 IT 산업이 직접 연관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4차 혁명의 4차 산업, 쌀 같은 존재니까. 4차 산업이 다른 그 업종에 비해서 또 고성장을 한다면 또 반도체는 또 감소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도체가 2018년에 이제 사실은 전 1년 통계로 보면 굉장히 수출 실적이 좋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가 좋아서 한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큰 혜택을 받냐, 고용이 굉장히 증가했냐, 뭐 사실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반도체- 설비 투자 증가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쳤지만. 뭐 그래서- 반도체 잘 나간다 그래서 예. 고용이 늘어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반도체가 잘 나가서 고용이 별로 늘지도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반도체가 또 뭐 굉장히 많이 감소한다고 해서 그럼 고용이 뭐 큰 타격을 받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나 걱정하는 거는 나라 전체적으로를 걱정해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반도체 수출 실적이 안 좋아지면 전체적으로 한국 경제 신용도도 떨어질 정도로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높다. 이런 지적은 또 들어보면은 또 그럴 듯해요. 이제 우리나라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개방 경제 구조하에 있는 국가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의 GDP 규모로 생각하면 GDP에서 수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100% 넘고 GNI로 따지면 이제 98% 되는데 그 정도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보다 이 GDP 대비 수출 수입이 높은 나라라는 게 스위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이 몇 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GDP에 그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 당연히 국제 신평사 입장에서 우리나라 같은 스몰 오픈 이코노미, 즉 소규모 개방 경제를 평가할 때 당연히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흑자나 수출을 결정하는 결정력 하나는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우리나라 우리 1997년 외환위기 때도 외환위기가 난 이유 가운데 결국 경상수지 적자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평사 입장에서는 97년 경험에 비추어 보면 아까 누구도 한 분 이야기하셨지만 한국의 경상수지 상품 수지의 추이를 볼 때는 반도체를 지금 제일 중시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신평사 입장에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교수님들 말씀하시는 거를 좀 수치로 좀 이해하시기 쉽게 시청자 여러분들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2010년도에 대한민국 수출을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반도체가 차지하는 게 10.9%, 그러니까 소수점 빼고 10%였답니다. 근데 작년에는 이게 21%까지 올라갔으니까 2배 늘은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수출의 21%가 반도체가 차지를 한다니까 반도체가 흔들리면 야 이거 좀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은 상식선에서도 맞는 얘기죠. 그렇죠? 이와 함께 또 우리 자꾸 왜 잘 나가는 대기업 걱정을 해줄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현대차, 기아차 영업이익 수치만 봤더니 그것도 정말 안 좋긴 안 좋대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산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가 또 하나의 이제 한국 경제 숙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투톱이라고 하면 반도체와 자동차인데 이걸로 거의가 우리가 한 10년을 이제 끌어왔어요. 근데 반도체에 대해서는 암울한 전망도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인 것이 반도체 산업은 너무나 다행히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에 굉장히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문제는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뭐 디램 가격이 7달러, 아마 7달러도 깨질 것 같아요. 6달러 때까지 오더라도 현대차, 기아차는 끝까지 버텨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딴 회사는 죽더라도 이 두 회사는 아마 살아남아서 다시 뭐 수요 급증과 함께 호경기가 올 때 이 두 회사가 또 혜택을 봅니다. 한국 경제 혜택을 보겠죠. 근데 지금 문제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빠르게 우리가 말하는 내연기관에서 모빌리티 회사로 바뀌고 있거든요. 거기에 얼마만큼 이 두 회사가 빨리 따라가서 수소차든 전기차든 따라잡고 전기 주행차까지 잡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이제 희망, 가능성, 잠재력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뭐 정확한 지적이시고 이해가 갑니다만은 지금 자막으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현대차의 작년도 영업이익이 반토막이라는 얘기잖아요. 팔리던 차의 반밖에 안 팔린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고 있는 상식선으로. 이게 뭐 미래 세대를 전기차로 전환이 안 돼서라기보다는 반대로 대한민국에서 팔리고 있는 이 통계 맞습니까? 이 팔리고 있는 차 6대 중에 한 대가 수입차고 그 가격으로 따지면 그게 17조 원 규모고 그중에 뭐 30% 정도가 벤츠 메르세데스 한 종이라는데 그렇다면 내연기관이냐 전기차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기아차가 대한민국 시장의 내수 시장에서 수입차들한테 너무 시장을 급격한 속도로 뺏기고 있는 이걸 의미하는 거 아닐까요? 글쎄요. 그렇다고 지금 뭐 벤츠, BMW가 뭐 전기차 내놓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수에서 일단은 10대 중에 2대가 외제차라는 것은
기존의 안정적인 베이스를 깔았던 내수 시장을 잃고 있다는 점도 큰 이번에 현대기아차의 약점일 수가 있겠고요. 그것도 맞기는 맞군요. 이 맞고요. 통계도. 특히 더 중요한 게 이제 중국에서의 굉장한 사업 부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중국에서 현대차 그 여파가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그 다음에 더 잘하면 더 잘할 수가 있겠죠. 내연기관으로 유지된다면. 그래서 3년 뒤, 4년 뒤, 5년 뒤에는 이제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가능성도 지금 뭐 휘발유차, 디젤차 안 팔리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씀이시군요. 이미 유럽에서는 벤츠든 BMW든 이제 더 이상 뭐 경유차 같은 것들에 딱 캡을 다 씌워놨습니다. 왜냐하면 바꿔야 되니까. 바꿔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는 이거 다음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더 큰 걱정은 일시적으로 중국에서 사업 부진 이런 것보다는 그 다음에 대한 솔루션에 대한 걱정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그 조 박사님, 그 국민들이 현대기아차까지 걱정해줘야 될 상황입니까 실제로? 그렇게 보세요? 저는 조금 그 걱정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시는군요. 현대기아차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국내 자동차 내수 시장에서 지금 그 고급차 시장을 지금 뺏기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제일 규모가 큰 게 지금 중국이거든요. 미국 시장보다 훨씬 더 큰 게 이제 중국인데 중국 시장에서 지금 지지부진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자동차와의 경쟁에서 이제 밀리고 있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그 현대기아차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전기차가 미래차 시장으로 이제 전환될 텐데 현대기아차가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주식시장에서의 그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다 알고 있지만 현대차는 전기차가 아니라 수소차로 간다는 방향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평가가 지금 엇갈리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일단은 현재 그 자동차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 시장이 표준화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수소 연료 전기차, 전지차 보다는 전기차가 지금 아무래도 더 표준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건 이제 시장의 평가고 그래서 현대기아차는 지금 전기차에서는 다소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고 수소 연료 전기차에 이제 승부를 걸고 있는데 과연 그쪽으로 자동차 시장이 표준화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 판단하기가 어렵죠. 아이고 뭐 그래서 그런지 오늘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자동차 주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전부 다 지금 파란불이고 밑으로 좀 내려가고 있네요. 4분기 실적이 1조 미만으로 된다라면서 이게 충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교수님. 뭐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자동차 엔지니어들이 아니고 전기차인지 수소차인지 뭐 기술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는 얘기가 없으니까 하지만 시장 참여자로서 경제학적으로 현대 기아차의 이 고민과 이 불투명성 이거 좀 안 좋은 조짐인 거는 맞죠? 제가 이제 한국 자동차 산업학회 회장을 했거든요. 아이고 뭐 제가 2년을 했어요. 2년을 해서 근데 제대로 짚어서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관련된 이야기할 때 정말 피상적인 어떤 우려 그런 거는 조금 다들 자제를 할 필요가 있고 좀 더 주의 깊게 좀 심도 있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 하나를 예를 한다. 두 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고 하는 이야기 했을 때 현대자동차 관세를 올린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서 관세를 20몇 %만 올리면 현대자동차의 국내 생산에 수출하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 없다라고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렇다 그러면 현대자동차의 노동조합도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는 것은 한번 보시면 디젤차가 우리 초기에는 사람들이 디젤차가 막 세상을 자동차 지배할 것 같지만 디젤 지배 못했습니다. 전기차가 지배할 것 같으냐? 전기차가 절대 지배 못해요. 왜 그러냐면 전기라고 하는 것은 석탄과 이런 거를 한번 전환시킬 때 에너지 효율이 상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차라는 것도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의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포션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서 누가 이제 경쟁 지배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뭐냐면 하이브리드 카죠. 하이브리드 카의 전기차는 일단 보조 역할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2030년 정도 가면은 결국은 수소차,
예. 수소차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석유라고 하는 CO2를 수입해서 CO2 이제 감축해야 되는 벌금도 냈지만은 이제는 수소를 수입하게 되니까 이제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겠죠. 네. 그렇지만 수소차가 2040년, 30년 가서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연 10만 대 규모가 된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그 가솔린 엔진 차에 버금가는 단가가 내려오는 거예요. 단가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현대차 우리 제조업 자체에 현대차나 기아차라고 하는데 이 차 업체와 관련돼가 있는 종사자가 제조업의 10명 가운데 3-4명은 차에 관련되는 간접 고용입니다. 이게. 그 정도로 이 제조업에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비난할 게 아니라 정말 노동조합과 정부가 어떻게 하면 이 자동차 산업을 세계의 하나의 이 리더로서 키울 것이냐를 조금 관심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이번 규제 같은 경우에도 수소차 하려고 그러면 수소 충전자가 제일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수소 충전 자체가 일종의 규제에 들어가 있으니까 충전을 많이 못 만든단 말이죠. 아니 뭐 대통령까지 나서서 앞으로 경제를 수소 경제로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국회에서는 또 뭐라 그러냐. 너 대기업들의 저 내부 유보가 많으니 그거 해라. 내부 유보는 그런 데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토론자들께서 우려하는 만큼 조금 더 우리 자동차 산업을 깊이 들여다보고 뭘 해야 될 건가를 한번 느끼면 나는 좋습니다. 자동차는 미래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많은 직접 자동차 전문가들한테 여쭤보면 미래에 대해서는 뭐 전기차와 수소차가 그 가솔린차와 디젤차가 공존하듯이 같이 공존하면서 갈 것이다라고 전망도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자 오늘은 뭐 자동차 자체가 주제가 아니지만 현대 기아차의 운명에 대해서 나라 경제에 차지하는 이 비중과 여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정리해도 되겠을까요? 그러니까 수소차 부분은 사실은 전 세계에서 그 노하우, 그러니까 특허나 이런 경쟁을 가지는 데가 그 현대차의 그 경쟁력이 제일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가운 얘기입니다. 저는 뭐 환경 좋습니다.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전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수소차냐 전기차냐 수소차는 어떻게 가고 수소 경제는 뭔지에 대해서는 정말 궁금해지네요. 다음에 한번 좀 꼭 모시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은행이 전망했던 올해 경제 상황, 기업들의 개별적인 그런 고민까지 좀 한번 좀 짚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라 걱정과 이제 기업들 걱정은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걱정 좀 해보죠. 우리의 노후와 우리 개인의 삶, 시청자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이거 한번 해보죠. 정부가 첫 통계를 좀 내놨습니다. 다소 생소하긴 합니다만은 요거는 좀 귀에 좀 잘 들으시고 몇 번 따라 읽으셔서 좀 외워 놓으시면 앞으로도 이 통계는 계속 나올 테니까 국민 이전 계정입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교수님들한테 먼저 이 설명부터 좀 듣죠. 조 박사님, 이렇게 말이 어렵죠? 국민 이전 계정이라는 이 통계 자체가 이게 뭡니까? 만들어낸 겁니까? 아니면 뭐 어디 국제기구에서 쓰던 거를 이제는 우리 정부가 하기 시작한 건가요? 유엔에서는 이제 이런 통계가 이제 필요하다고 유엔에 있습니까? 원래? 권고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통계를 뭐 국민 계정 통계라든가 그다음에 건강보험 통계라든가 이런 각종 그 통계들을 종합적으로 통계청에서 분석을 해서 국민 이전 계정 통계를 이번에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일단 노동소득하고 소비하고의 관계, 연령별 소비와 노동소득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는 거를 이제 이번에 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정부하고 민간 간에 연령별 그 소득 이전, 이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거를 또 이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데 그에 따라서 연령별 소득과 그다음에 소비의 그 차이가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이런 거 했을 때 미래 세대와 현 세대의 뭐 형평성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기하는데 또 과연 연령별로 소득과 소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그 기본 구조를 이번에 알 수 있는 그런 통계를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뭐 하여튼 교수님 설명이 시청자들이 얼마나 몇 %나 더 이해를 좀 하실까 좀 궁금하기는 한데 용어만 놓고 제가 좀 의문처럼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이 뭔지는 알겠어요. 국민, people, 온 국민. 알겠습니다. 이전이라는 뜻이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를 이렇게 옮겨놓는 계좌 이체할 때 이전, 뭔가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뜻의 이전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전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그 대가, 뭐 내가 물건을 구매하고서 그 돈을 지불하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대가 없이 그 이전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이전 지출이라고 하죠. 좋습니다. 예. 자, 시청자 입장에서 그럼 질문을 드리면 정평론가님 이렇게 네. 이해하면 어떨까요? 왼쪽에 유입이라고 돼 있는 파란색 저거를 내 몸을 바쳤든 내 돈을 이용을 했든 어찌됐든 생애 국민들이 개개인이 벌어들이는 돈, 벌어들이는 돈이 왼쪽이고 네. 그걸 이제 생애소득이라 개념으로 이해를 좀 하고 그리고 뭐 살려면은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옷도 사야 되고 애들도 가르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뭐 집도 사야 되고 이런 모든 번 돈 전체와 쓴 돈, 번 돈 전체 그 차액 이렇게 이해도 될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데 저 국민 이전 개정이 왜 나왔냐를 보면은요. 예. 이제 앞으로 현대 경제는 개인 혼자 살아가기보다는 정부와 사회의 큰 틀에서의 개입이 더 많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는 각자 알아서 사는 세상이 아니다. 그렇죠. 개인의 대차 대조표로 평가하기에는 그 한 인간의 소득과 소비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우리가 소비라고 먼저 보겠습니다. 예. 노동소득은 일단 있죠. 소비도 예. 민간이 소비하는 것도 있지만 공공의 소비라는 거 함께 있어요. 요즘 그러네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 소비도 예. 민간 소비와 공공 소비로 봐야 되고 우리가 이제 이전 소득 아까 조 교수님이 얘기했지만은 그러니까 민간 이전이라고 해서 양육이죠.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는 거 있죠. 네.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내가 페이버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근데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공공 재정이 강해졌기 때문에 건강보험이라든가 예. 국민연금이라든가 아하. 공공의 이전도 알게 모르게 내가 혜택을 받고 있는 나의 개인으로 따지면 소득이 네.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가 말하는 초등학교, 뭐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다라고 하면 예. 그것도 원래 내야 될 돈을 안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역시도 내가 받은 걸로 포함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자산 분배라고 해서 부모한테 받은 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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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이라든가 내가 크레딧 카드를 빌려온 신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합치는 한 인간으로서의 아하.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이 내가 먹고 쓰는 거 벌고 쓰는 게 아니라 그 버는 돈에는 내가 버는 돈과 아하. 간접적으로 사회가 준 돈, 예. 내가 쓴 돈에는 내가 직접 쓴 돈뿐만이 아니라 사회가 같이 나눠서 쓴 돈. 네. 이걸 턴키로 크게 생각하자라는 게 이제 이전 개정이다. 올해 같은 경우에 국가 예산이 470조인데 470조라는 돈을 예산을 가지고 땅에 파묻는 게 아니고 그 돈을 나라 전체에다 뿌려서 정부가 쓰니까 그렇죠. 그 돈까지 다 계산을 해서 내가 받는 돈, 쓰는 돈을 계산을 해서 나오는 게 국민 이전 개정이다. 맞습니다. 그 돈의 일정은 또 어떤 사람에게는 공공 이전 소득으로 잡히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그걸 예. 정확히 나눠서 한번 보자. 그것이 네. 더 적확한 소비와 또 지출이다. 그러니까 소득과 지출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예. 가운데 좀 오해 소지가 있어서 국민 이전 개정이라는 부분이 나왔으니까 네. 우리 사회자 말씀하신 가운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국가 예산 가운데서 연금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쪽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뭐 이제 국방비를 준다든지 이런 쪽은 뭐 이전이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고, 그렇게 예.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건강보험, 그다음에 우리 노인들에게 주는 기초연금, 기초연금이라든지 네, 이런 식의 네. 그 일방적으로 주는 부분만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 보면 지금 사회보장 쪽 관련된 예산이 한 171조 가까이 들어가 있죠. 아마 그러네요. 예. 그런 쪽하고 그다음에 교육해 주는 거 예, 예. 이런 쪽만 생각해야 되지. 그래서 이게 이전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 비용과 교육 비용처럼 실질적으로 분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돈들은 나의 사실상의 소득처럼 개념을 그렇죠. 해도 국민의 되겠네요. 개인을 예. 도덕이고 하니까 아하. 이거는 자기가 반대급부를 그걸 받으면서도 예. 자기가 그에 대한 대가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죠? 예, 예.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소비도 이전이라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안 썼지만 네. 우리가 공공으로 썼다면 역시 공공 소비로 해서 소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한평생 쓴 돈에 국민이 쓴 예. 돈에 잡혀야 되니까 예. 공공 소비도 함께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런 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이 정부가 이 사회복지 지출이나 등등을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개인 단위로서 얻는 효과가 얼마나 있는 것 자체가 개념이 없었죠. 개념이 없었어요. 예, 개념이 없었어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예. 또 그걸 부담하는 납세자 입장에서 내가 이 납세를 통해서 어떤 정말 이 나라에 기여를 하고 있는가가 좀 감이 네. 안 왔다는 거지. 네. 납세자가 오히려 내가 인생에 제일 좋아하는 제일 많이 하는 도네이션이 네. 세금인데 그렇죠. 이전 개정을 통해서 내가 이 내는 세금 가운데 어떤 돈이 다른 사람에게 네.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돈으로 이를테면 예. 교육, 복지 뭐 등등으로 가는지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잠깐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를 하면서 좀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하죠.
제 지적 능력이 일반 시청자들의 평균치라는 전제 아래 이 국민 이전 계정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한 50% 정도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따라오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평생 얼마를 벌었고 내가 평생 얼마를 써서 내가 얼마를 남겼으면 흑자 인생이다, 적자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공공 부분을 더해야 된다. 나는 세금을 냈고 그 세금의 일부는 연금과 보험과 건강보험료 개념으로 나한테 돌아오는 것도 있고 내가 내는 것도 있고 다 합쳐서 한번 보는 통계랍니다. 그래서 1인당으로 그래프를 한번 좀 그려봤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인생 대차대접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조 박사님, 왼쪽이 영세고요. 오른쪽이 사망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러면은 파란색 부분이 이제 적자 흑자인데 어렸을 때는 적자 인생이네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왜냐하면 버는 돈은 없고 교육 받아야 되고 써야 되니까 적자 인생 사는 거. 부모님들이 40대 50대 된 부모님들이 노동소득으로 벌은 거 그거를 이제 이전돼서 그걸로 교육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제일 적자가 심한 연령대를 봤더니 16세네요. 16세면은 중3, 고1 요때인가요? 교육비는 제일 많고. 사교육, 스카이캐슬. 당연히 그러고 보니까 돈 제일 많이 쓸 때네요. 스카이캐슬 코디도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돈을 제일 많이 쓰는 나이가 16세랍니다. 자, 그러다가 언제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나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금 20대 중반서부터 돈을 벌기 시작을 사실은 해서. 이제 그 근로소득이 약간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그건 뭐 이제 알바 뭐 그런 거니까 뭐 큰 액수는 없고. 근데 이제 20대 중반서부터 상당히 높은 소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니까. 흑자 인생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번 돈하고 소비보다는 이제 내가 저축하기 시작하는 나이가 저축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20대 중반 후반. 29세래요. 29세. 29세 늦기는 늦네요. 우리가 군대 갔다 오고 이제 남성의 경우에 이제 뭐 직장 잡고 뭐 이제 빚 갚고 이제 돈 벌어서 한 푼이라도 모으기 시작하는 게 29살부터라니까 늦기는 늦네요. 엄청 늦어지고 이게 조금 취업난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전에 비해서 2년 전인가에는 5년 전에는 27세였어요. 27세에서 29세로 2년 늦어졌군요. 자, 그러다가 언제 제일 많이 버나요? 그래서 이제 저 그래프에서 보듯이 중년이라고 하는 40대, 50대 초반 이때 이제 가장 소득 수준이 높고 그에 비해서 소비는 뭐 큰 차이가 없으니까 이때 저축을 제일 많이 하는 거죠. 많이 한다. 그래서 이제 그때 노후 대비한 저축이라든가 뭐 국민연금 보험료도 내고 뭐 민간보험 보험료도 내고 저축도 하고 그걸 이제 노년이 돼서 소득 수준이 이제 감소할 때 저축했던 걸 같이 이제 쓰게 되는 그런 이제 생애 주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찌 됐든 정철진 평론가님은 좋으시겠네요. 왜죠? 흑자 인생에 지금 계시잖아요. 거의 말미에 좀 제가 와 있거든요. 흑자 인생에 돼 있는 거고 49세니까. 우리 셋은 흑자 인생을 지금 이미 벗어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제일 걱정인 거는 적자가 시작되는 이 나이대가 평균 58세네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적자는 58세부터 시작된다. 정년은 60세인데. 그렇죠. 60세, 63세. 뭐 근데 실질적으로 그 은퇴 시기는 57세로 통계가 잡혀 있더군요. 그래서 많은 생명보험사들이 이제 은퇴 크레바스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체감 은퇴는 56, 57, 58세인데 모든 연금의 공적연금 개시는 뭐 63세 이후, 뭐 65세까지 늦춰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 한 3년에서 5년은 소득이 없다. 그러니까 빨리 개인연금, 사적연금을 가입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데 이번에 이전계정 통계를 보니까 정확히 58세부터 통계로 나오네요. 적자가 시작이 되는구나라는 게. 근데 이 대목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 박사님. 소득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거는 그래서 29살 때부터 벌기 시작해서 58세부터 적자 인생인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프를 보면 어떻게 소비는 벌 때나 안 벌 때나 똑같이 저렇게 평행으로 가죠? 저 빨간색 그래프가 소비 아닙니까? 저 그래프가 이 경제학에서 결국은 노벨상이 나온 저게 노벨상. 저 그래프가 결국은 경제학에서 노벨상을 1985년 노벨상 프랑코 모드가네니의
생애 주기 가설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아, 그 유명한 모딜리아니 교수가 한 게 저 그래프입니까? 그런데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아니 벌 때나 안 벌 때나 어떻게 저렇게 소비가 똑같냐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인생을 두고 어떻게 소비를 하는가에 대한 이제 그 이론을 만든 거건데요. 그 이론에 이제 복잡한 건 안 놓고 사람들은 그러면 돈을 많이 번다고 소비를 많이 하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야.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내가 미래에 쓸 돈에 대한 저축을 한다. 저축을 한다. 그러면 그런 걸 고려했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은 일생 동안에 어떤 기준으로 어떤 기준의 소득을 가지고 소비를 할까? 그러면 뭐냐 하면 저 그림에 이게 이제 있는데 저 그림에 빨간선 소비 위쪽에 있는 소득을 적자 있는 두 개를 합해 보면 거의 똑같으면 딱 됩니다. 그러네. 그 얘기인즉슨 많이 번다고 많이 쓰는 게 아니고 사람은 적자 인생 노후를 대비해서 저축을 하기 때문에 소비가 느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저 소비 수준의 저 소비를 만드는 소득을 가지고 소비를 하면 저 정도로 가지고 소비를 하면 자기가 벌 때 흑자하고 양쪽의 적자를 합하면 똑같아진다. 이게 이제 프랑코 모딜리아니의 생애 주기 가설의 제일 중요한 그 스무딩 컨삼션 띠오리입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사람들은 자기 평생을 두고 매끄럽게 한다. 매끄럽게. 그런데 저기서 이제 제일 이슈가 되는 게 한국 사람들은 이 왼편에 있는 자녀를 키우면서 아까 말하는 스카이캐슬 막 이야기하시는데 잘 모르지만 스카이캐슬 뭔지에 대해서는 이때 과외 수업하고 이런 교육비 자체로 너무 많이 쓴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 자체가 저도 안 그래도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적자 인생 중에 소비 패턴인 빨간색 그래프를 시청자 여러분들 가끔 잘 보시면 나머지 인생은 대충 수평으로 가는데요. 유독 저기는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청소년 시기에 과도하게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돈도 못 버는 청소년들이. 아니 과도하게 쓰게 하는 거는 부모가 자기 소비할 것보다 더 많이 쓴다는 거예요. 애들 부모가 애들 교육비에 너무 많이 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신 분들이 교육부나 이런 국회의원들이 계시면 저런 부분 자체를 소비를 줄여주면 사실 저쪽에서의 지출되는 것이 그 개인의 퇴직 이후로 가면 훨씬 더 우리 공공 부조라든지 이런 사회보장보험에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부는 저런 노력을 진짜 안 해요. 근데 저도 근데 저건 정부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제도의 개선이죠. 근데 스카이캐슬 맞네요, 그러면. 저도 저 부분 자체에 해당됐는데 저는 이제 일남일녀 우리 가정 이야기를 해보면 쌍둥이인데 일남일녀 쌍둥이인데 애들 교육에다가 또 아니 그러니까 저 가니까 두 사람께 들어가니까 그러네요. 내가 우리 월급을 가지고 도무지 우리는 학교도 좀 작고 작잖아요. 도무지 우리 애들은 월급 봉투 보여줬죠. 아버지의 능력으로는 둘을 가해 수업을 도무지 이런 거 못하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나? 스카이캐슬은 한 명만 가자.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자 아버지 고향이 저 섬 시골인데 그런 데서도 네 열심히 노력하면 갈 수 있는데 부모가 저렇게까지 난 돈이 뭐 하겠다 이거야. 할 능력도 안 되고. 과외 좀 줄이고 학원 좀 줄이자. 너 스스로 열심히 해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 부분 자체에 대해서 우리 이 부모들이 자기 미래에 걱정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그럼 저렇게 했다 그래서 애들이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 청소년들이 저 한 만큼을 진짜 나중 돈 벌면 저축해서 엄마한테 줘야 되는데 주나요? 안 주잖아요. 부모한테 줄 여력들은 없죠. 없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 자체가 결국 공공부조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젊은 애들은 자식이 과거에는 가족 단위로 부모를 봉양해야 될 문제를 이제 우리 세대는 공공부조로 정부가 담당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저 애들이 지금도 뭐 자기들은 다 그러려면 그 젊은 세대들이 세금을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 젊은 세대들이 이제 요즘 또 뭐 일도 적게 하겠다 그러고 워라벨이라 그렇게 하고 또 뭐 이렇게 하니까 저 부분 자체를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대목에서는 조금 이견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젊은 세대들이 그래서 이기적이라 그런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일자리와 이 생애 소득에 있어서 노년층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것. 조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좀 다소 억울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좀 억울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고 그런데 지금 사실은 기성세대가 청년들이 갈 만한 사실은 대학 진학률이 70%씩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맞는
고등교육을 받는 그 일자리를 좀 제공을 못하고 있는 기성세대의 책임도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꼭 그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 지금 저 그래프에서 한 가지 조금 그 국민들 시청자께서 좀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그 청소년에서 이 교육받고 있고 이제 적자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사실은 40대, 50대의 부모들이 지금 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40대, 그러네요. 50대의 소비는 교육비까지 포함된 소비니까 실제로 40대, 50대의 소비는 저보다 더 많이 소비한다고 봐야 그러네요. 되겠죠. 근데 40대, 50대 때 자녀 교육이 끝나니까. 그러니까 연령별로 소득과 소비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아들, 딸한테 교육비로 가는 것은 이제 40대, 50대 내 소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대한민국의 과도한 교육비 때문에 노후가 불안해진다는 에듀푸어 현상은 저 그래프로도 나오는 건 맞네요.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저 그래프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에듀푸어. 에듀푸어 더 확인이 되는 게요. 저 그래프 같은 경우에 이제 59세, 60세 이상으로 가면 아까는 부러웠는데 정평론이 갑자기 불쌍해지죠.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를 또 오해할 대목이 뭐냐면 60세 이상으로 가면 소비는 줄어야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 스무딩 컨섬션 시어를 떠나가지고 왜냐면 덜 먹고 덜 입고 덜 쓰기 때문에 소비가 꺾여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60세 이상에서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저건 뭐냐? 의료비라든가,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꼭 쓸 수밖에 없는 소비가 분명히 떠안고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방증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좋은 거 사 먹고 좋은 옷 사 입는 게 아니라 의료비 나가기 때문에 소비는 아마 의료비 부분이 굉장히 클 거고 노 어르신들의 주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노인 소비가 왜 저렇게 커라는 게 아이고 뭐 좋네 막 어르신들 돈 많이 쓰는 애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그렇죠. 돈이에요. 굉장히 이걸 좀 아프게 바라봐야 되는 것도 저도 이게 고령화 뒤에는 이런 또 우리의 그 고민이 좀 숨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런 시청자 여러분들 실감 나시듯이 우리는 지금 이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좀 민망한 얘기를 좀 하나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제가 이 말씀 드리면 굉장히들 서운해하시고 저 혼날 텐데 할 수 없습니다. 연금충, 할매미 이런 인터넷상 용어 있는 거 들어보셨어요, 조 교수님? 저는 그런 못 들어봤는데요. 정평론가님 들어보셨습니까? 연금충, 연금충은 뭐 연상은 되죠. 그렇죠. 자, 이 얘기 뭐냐하면 고령화에서 초고령화로 가는 속도가 대한민국이 너무 빠르다 보니 젊은 세대들이 의료비와 이런 건강보험료, 이런 그 연금 이런 거를 부담해야 되는 청년 2명이 노인 1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시대에 접어든 이 젊은 층들이 노인 비하 용어를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이게 노인 비하 신조어래요. 이게 참 이게 아픈 현상인데 이거 피해갈 방법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이 교수님 이런 현상 예상하셨습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연금충 할매미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 뭔지를 딱 알겠거든요. 그런데 저출산 고령화가 되면 이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지금 노년층의 경우에 아까 우리 한 분이 얘기했죠. 노년대에서 내가 소비 가운데서 의료 필수비로 내는 돈이 한 전체 자기 소득 가운데 한 30% 된다 이거야.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필요한 돈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자기 보통 받는 월급 가지고 자식 공부시키고 등등 집 사고 등등 하다 보니까 당연히 소득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간에 잘 사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저 부분에 들어가 보면 공공부조의 그 연금이라든지 이런 거 등등이 저리 갈 수밖에 없는 게 사회 구조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에요. 그렇죠. 큰 틀에서 보면.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 돈은 젊은 사람들이 내야 돼요. 근데 원전에서. 그걸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노동할 때 우리도 당신을 키우고 우리도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님을 부양했듯이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교육받아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다음 하던 게 이게 인생인데 이걸 안 하겠다 그러면 진짜 뭐 아니 젊은 층들이 안 하겠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자꾸 이제 젊은 층들이 요즘 세대별로 제일 힘든 세대로 그러면은 젊은 층들이죠. 왜냐하면 그 비싼 돈 들여서 부모 돈 들여서 교육받아서 나왔는데 취업은 안 되고 일자리는 없고 뭐 이런 상황에서 과도하게 노인 세대들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거를 크게 보는 거지. 그들도 뭐 돈이
잘 벌면 내겠죠. 싫어서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런 건데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런 것이 부담이 없으려 그러면 개인에게도 일자리와 더불어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제일 중요한 그 개인에게 우리는 소득이라 그러지만 그다음에 기업 입장에서 보면 현금 흐름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기업의 현금 흐름만큼 우리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될 수 있는 거. 어떻게 이걸 갖다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좀 정책 당국이 좀 조화로워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조화시켜 가면 좋겠습니다. 예. 조 박사님한테 이 수치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통계청 설명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민간이 복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공공을 통해서 쓰는 돈이 58조 원이라는 거예요. 공공. 그럼 이제 그 돈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전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돈은 예. 우리 주머니로 이전되는 거죠. 그렇죠. 정부의 재정이. 예. 근데 이게 부족하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OECD 국가 다른 나라, 그러니까 우리보다 이제 사회복지비를 OECD 평균이 우리보다 한 2배 정도 더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비해서 공적 이전 지출의 그 비중이 이게 큰 게 아니라 사실은 작은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그 교육 소비를 보니까요. 공공 교육 소비가 53.6조 원, 53조 원 정도고 민간 교육 소비가 한 53조 원. 그러니까 거의 반반 정도고요. 반반이네요. 보건 소비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비중이 높아서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아무래도 이제 제도화 됐으니까요. 한 59조 정도가 공공보건에서 소비를 하고 있고 그런데 민간 보건 소비가 한 38조 원 정도 되니까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여전히 민간 소비, 민간 보건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래서 공공보건 복지 예산을 늘려야 되겠다라는 이제 정부의 지조가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나오겠다는 건데요. 자, 이해는 되고 저 전체 그래프를 봤더니 우리 인생이 갑자기 이렇게 짠하고 불쌍해집니다. 청소년들은 스카이캐슬 때문에 힘들고 젊은 사람들은 돈 벌어야 되니까 엄마 아빠 힘들고 어르신들도 아프니까.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도 몸은 아픈데 돈은 저 정부도 안 대주고 몸은 아프고 돈은 없고 뭐 이런 인생입니다 지금.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좀 예민한 문제 하나 좀 다뤄보죠. 정평론가님. 네.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거 검토하겠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네.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거 현실입니까? 여러 차례 나왔다가 들어가고 나왔다가 들어갔는데요. 이번에는 꽤 좀 강력하게 공론화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얘기 딱 들으니까 전철, 지하철 무료. 그렇죠. 이게 65세에서 70세로 늘어난다 이런 뜻이죠. 예. 근데 그렇게 단순히 그 지하철 하나만 떠오르지만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면 국민연금에 일단 수급 개시도 늦춰지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적자 같은 것들도 늦춰질 수가 있고요. 그러면 소득 절벽이 생기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죠.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측면도 뭐냐면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를 15세에서 65세로 하잖아요. 그럼 이제 생산 가능 인구를 15세에서 70세로 자켓을 이제 늘릴 수가 있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건 그 선행돼야 되는 것은 그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마련해야 되겠지만은 계속해서 더 시장의 플레이어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게 이제 앞에 전제 조건에 깔린 거죠. 그걸 전제 조건에 깔고 70세까지 우리가 표현하는 어르신을 늦추게 된다면 저것이 앞으로 또 하나의 초고령 사회의 대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저 발언에는 또 뭐도 있느냐. 우리가 지금 노동시장 유연성에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정규직이 너무 많은 혜택. 아마 저렇게 70세로 가게 되면 임금 피크제 같은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또 도입이 되고 뭐 그렇게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수를 고려한 70세의 어르신, 그 정년 그 노령 연구의 기준 완화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일본의 노인 기준은 몇 살이에요? 일본도 한 65세인 것 같던데.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는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65세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이거 수급 연령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62세인데 일본이나 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지금도 65세입니다. 65세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2028년이 되면 이제 64세로 올릴 계획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선진국들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 더 늦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추세적으로만 보면은 늘어날 것 같기는 한데 노인 연령층에서는 이거 참 굉장히 걱정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 얘기 좀 나중에 한번 주제를 다시 잡아서 해야 되는데 이 교수님한테 30초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65세냐 75세냐 이렇게 지금 상향 조정할 때가 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검토해야 되는, 어떻게 보세요? 정책 가운데 제일 좋은 정책은 예측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잘 대처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네, 예측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를테면 지금 현재 55세 보고는 55세 미만 사람들에게는 네. 앞으로 당신들의 노인 세대는 70세를 한다라고 한다든지 예. 이리 예측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 60, 70세 상향 논의를 어느 층에게 준비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정말 이거 정치적 이슈로 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위해서라도 저거 꼭 한번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70부터 노인으로 생각하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많은 얘기를 해봤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런 얘기들 앞으로 자주 해서 우리 인생 얘기로 한번 잘 직설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은 조영철 교수님, 이종욱 교수님, 그리고 정철진 평론가님 모시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국회가 또 마비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편향 논란이 일었던 인사청문회 열리지 않았던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보이콧했습니다. 국회 상황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자세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조혜주 후보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지난달 13일 내정된 이후 40여일 만입니다. 조 후보자는 민주당이 발간한 지난 대선 백서에 공명선거특보로 게재돼 야당이 정치 편향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8번째 장관급 인사입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국회 존중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합의를 기다렸다며 청문회를 하지 않은 건 야당의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2월 임시국회를 포함한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겠다면서 의원들이 국회에서 릴레이 연좌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민주주의를 함부로 짓밟겠다고 하고 헌정 질서를 함부로 짓밟겠다고 하는 우리 지금 이 정부 여당에 대해서 저희의 결집된 의사를 표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바른미래당도 임명 강행은 헌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고 두 당은 오늘 조 위원과 민주당 사무총장 등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김태우, 신재민 폭로와 손혜원 의원 사태에 이어 조혜주 위원 임명까지 여야의 갈등이 절정에 달하면서 전국 경색은 당분간 풀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중요한 뉴스만 콕 집어서 핵심만 확실하고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이슈 따라잡기 시간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최진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좀 빠르게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핵심만 여쭤볼게요. 예. 조혜주 예. 어떤 분이에요? 이분이 원래는 2001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을 했어요. 예. 사무처 직원을. 그러니까 과장하고 기획실장도 하고 쭉 거기서 일했던 분인데 예.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은 네. 이제 대선 캠프에서 문재인 정부 대선 캠프에서 뭘 맡았었죠? 공명선거 특보를 맡았어요. 예.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분이 뭐 평소에도 그 중앙선거관에서 일을 했으니까 업무상 예. 업무를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네. 다만 이제 이분이 특보를 했던 분이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에서 야당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경력이 굉장히 특이했어요. 예. 저 대입 검정고시를 네, 봐서 맞습니다. 대학을 갔어요. 방송통신대를 가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서는 뭐 저 학위까지 하셨어요. 예,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잔뼈를 쭉 계속 거기서 일을 거기서 했죠. 이제 일을 예, 했는데 거기까지는 뭐 훌륭한 분이에요. 예. 훌륭한 분인데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일을 했었다라는 이유로 그렇죠. 야당이 이 사람 싫다 그렇게 이랬었는데 얘기하는 거죠. 왜냐? 예. 정치 편향이 있다. 그렇게 근데 얘기하죠. 실제로 정치 편향의
시비에 걸린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뭐 특별히 나온 건 없었어요. 없이 네, 현재는 단순히 캠프에 몸을 담았다는 이유로. 자. 그렇게. 근데 뭐 사실은 예전에도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 시절에 한나라당 시절에도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거 캠프에 일했던 분이 선거관리위원으로 일했던 분은 전례는 있고. 그러니까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뭐 그때 그랬다고 지금도 그래도 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뭐 그런 전례는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또 하나 청와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청문회 자체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청문회 해달라고 첫 번째 요청을 했고, 근데 이제 여야가 합의가 안 돼가지고 못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이게 돌아왔잖아요. 청와대에서 한 번 더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또 안 했어요. 또 안 했고. 그러니까 청문회를 계속 안 하다 보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 그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둘 수는 없다. 여야의 저 청문회를 통해서 통과되길 바랬었고 청문회가 이루어지길 바랬었는데 청문회 과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두 번이나 재차 요청을 해서 송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처리를 안 해서 불가피하게 청와대는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청문회를 했으면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야당은 뭐 예를 들면 지금의 정치 평양 이런 문제도 거기서 충분히 논의해서 국민들이 알게 하고 거기서 만약에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론이 안 좋았으면 뭐 스스로 사퇴를 하든 뭐 그랬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야당이 이제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도 청문회도 하지 않고 임명한 것도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해가 되네요. 청와대는 아니 청문회를 해달라 그랬는데 두 번이나 요청했는데 안 하니까 어쩔 수 있냐했다는 얘기고. 그런 거죠. 야당들 입장에서는 아니 청문회를 하지도 않았는데 청문회를 하고도 지금 뭐 할까 말까 하는 판에 뭐 그 안 했다고 청문회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임명하는 거는 야당을 무시하는 처사.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 얘기네요. 서로 의견이 사실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두 번이나 했는데 여야가 합의가 안 돼가지고 청문회 안 한 거를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계속 그럼 기다려야 되냐 청문회 끝날 때까지. 요 대목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중앙선거위원이 장관급이네요. 그러니까요. 인사청문회 한다는 얘기는 장관급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중앙선거위원이 장관급이면 위원장은 그보다 더 높아야 되잖아요. 대법원장급이네요. 뭐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네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되면 2월 임시국회는 이제 물 건너 간 건가요 또?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완전 보이콧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래요. 완전 보이콧인데 그래도 국회는 합의하는 곳이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물론 논란이 될 수 있고 여야가 어떤 선에서는 합의를 빨리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얼마나 이게 답답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2019년 시작하자마자 2월 국회부터 이렇게 또 보이콧을 하고 일을 안 하면 이거는 국민들 보기에 미안한 부분이 있어야 국민들이 됩니다. 보기에는 조혜주라는 인물 자체가 이렇게 유명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반대를 하지부터 시작해서 정치 편향이 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정치 편향을 했는지도 알려진 것도 없고. 그건 없어요. 그럼 뭐 그런 점에서는 국민들이 좀 야당이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력상으로 보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분이 계속 거기서 일을 했으니까. 다만 선거 캠프에 들어가서 특보를 했다는 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렇게 청문회를 안 연 거는 저는 여야가 다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문제가 있고. 이거는 청문회를 열어서 이분이 정말 야당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따졌어야죠. 이런 문제를. 뭐 그런 측면이 있고 아무리 그렇다 쳐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회 거치지 않고 임명한 장관급 인사가 8명이야. 8명씩이나 이렇게 임명 강행했다는 얘기는 뭔가 좀 야당과 협치가 잘 안 되고 좀 문제가 좀 있다라는 지적도 뭐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도 있죠. 두 가지 측면이 다 두 가지 있어요. 측면이 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2월 임시국회가 또 경색되면 그것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 되죠. 그럼요. 민생은 처리하고 이 문제는 이 문제고 이 문제는 따로 다투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국회 자체를 보이콧하는 것은 그건 국민들이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죠. 설 연휴 때 좀 냉각기 좀 갖고 설 연휴 끝나고 좀 잘 되길 또 바라야 되겠네요. 그렇게 돼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국회 상황이 다시 급냉됐고 마비됐다는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거 참 우리 언론계뿐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여쭤봅니다. 손석희 JTBC 앵커 겸 대표 누굴 때렸다며요? 그렇게 얘기하면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뭐 어제 보니까 주장과 사실은 별개입니다라고 그랬다면서요.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알려진 꼭 확인된 사실관계만 좀 따져보죠. 손석희 대표가 누군가를 만났죠. 그 만나서 기자입니까? 그 프리랜서 기자예요. 프리랜서 기자. 기자 출신인데 프리랜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난 거는 사실이네요. 만난 건 맞습니다. 그거 자체는 가짜 뉴스가 아니군요. 상암동에 있는 일식집에서 만났던 건 사실이에요. 일식집에서 만났다. 녹취록도 있습니다. 녹취록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주장이 달리는데 예. 그 기자는 문제의 기자는 손석희 사장한테 맞아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손석희 사장은 아니다. 예. 그냥 한번 툭 쳤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그건 이제 우리는 모르죠. 조사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만 녹취록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게 전부다. 전부 다 이렇게 손석희 사장 측에서 얘기하고 있고 지금 그 K씨라고 하는 분, 그 프리랜서 기자는 이건 가격을 해서 맞았다라고 주장해서 전치 3주의 진료 증명서까지 떼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상해 진단서까지 띄었어요. 전치 3주. 3주는 잘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예, 3주 진단서 띄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어쨌든 그걸 떼서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손석희 사장이 좀 젊어 보이셨을지 60대인데. 네, 나이가 많으시죠. 그 기자는 젊은 기자인데. 예. 뭐 60대한테 30대가 그렇게 아니 이게 왜냐면 이게 그날 관계가 좀 오래됐어요. 오래된 관계요? 그래서 말투를 들어보면 손석희 사장이 반말을 하시고 이제 그 김기현이라는 사람은 존댓말을 해요. 존댓말을 하고. 그리고 이 사건이 언제부터 시작이냐? 2017년에 시작이 됐어요. 두 사람의 관계는 2017년. 2017년 4월에 손석희 JTBC 사장이 과천에 있는 모 건물의 주차장에서 업무용 차량을 타고 아마 주차장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접촉사고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접촉사고. 일어났는데 이걸 이제 이 K라는 기자가 운전을 누가 했는지는 안 나오죠. 지금 정확하게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 당시 2017년이면은 JTBC 사장이기 때문에 사장은 회사차 업무용 차량이면 기사가 있을 것이고 손 대표가 직접 운전할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김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운전한 것처럼 얘기해요. 지금 문제의 이 김 기자의 주장대로라면 손석희 대표는 당시 업무용 차량을 본인이 몰았다. 스스로 운전한 걸로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좀 이상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 언론사의 기사의 제목은 이렇게 돼 있어요. 동승자 의혹 취재하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전혀 그건 확인된 바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김 씨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기자가 그렇게 기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접촉 사고는 났어요. 사고는 그건 팩트예요. 그 상황에서 서로 의견이 엇갈려요. 손석희 사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견인 차량을 아주 가볍게 접촉했고 그 자리에서 자비로 수리비까지 제공하고 그리고 해결됐다. 그렇게 주장하고 김 씨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고 이걸 이제 그냥 갔다는 거죠. 접촉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않고 그냥 도망을 가서 4차로선까지 쫓아가서 그 차를 잡았고 뺑소니라고 주장하고 있군요. 뭐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야 문제가 해결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좋지 않은 인연으로 만났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로부터 지금 계속 이렇게 반말을 하고 할 정도면은 여러 차례 만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를 본인이 취재해서 기사화를 하려고 했는데 김 씨 주장이에요, 이것도. 그랬더니 손석희 사장이 그걸 무마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본인한테 접촉을 했고 일자리를 주겠다라는 회유를 했다라고 김 씨가 주장하는 거예요. JTBC 보도국에 기자직을 주겠다라고 회유를 했다. 이게 김 씨 주장이고 손석희 사장 측은 그게 아니고 협박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기자 자리를 채용해 달라고 협박을 해서 그걸 계속 미루고 안 된다고 얘기하다가 지금까지 오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지금 충돌되는 상황입니다. 충돌되는 상태로 해가 넘어갔고 2년에 걸쳐서 이 상황이 진행이 되다가 급기야는 최근에 일시집에 만나서 얘기를 주고받다가 폭행이 일어났다고 지금 김 씨는 주장하고 손석희 사장은 그냥 툭 쳤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손석희 앵커는 이 문제의 기자를 공갈 혐의로 고소를 했더군요. 맞습니다. 그럼 이 모든 주장이 허위라고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희 사장은.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김 기자는 3주 진단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자신의 그러니까 손석희 사장의 교통사고를 취재하는 나를 회유하려고 JTBC의 일자리를 제안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손석희 사장은 김 씨가 정규직을 특채해달라고 했는데 청탁을 거절해서 최근에는 거액을 요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대목하고 아까 살짝 넘어갔던 그 문제의 차량에 타고 있었던 동승자 여부, 요게
본질이자 핵심이죠. 핵심이겠군요. 이 부분이. 그 진실이 뭐냐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 현재로서 모르는 상황. 경찰 조사하겠네요.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그 손석희 사장한테 그 출석해달라고 조사하기 위해 출석해달라고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하고요. 예. 아직 거기서 손석희 사장은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러니까 아마 고소인 조사는 끝냈는지 모르겠는데요. 김 씨가 고소를 했고 또 손석희 사장도 맞고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양쪽이 다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경험적으로 딱 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합니다만은 예. 여기까지. 예. 더 얘기하면 이게 뭐 억측과 그렇죠. 추측과 뭐 그럴 이렇게 수 되는 있으니까. 거니까 예. 여기까지만 하고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있는 그대로를 그냥 그대로 있는 사실과 주장과 엇갈리는 부분 예. 정리하는 거에서 저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시 국회로 가보죠. 예. 유승민 의원 어떻게 됩니까 아직? 유승민 의원은 그냥 남기로 한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복당하는데 유승민계는 전부 다 거절당했대요. 그러니까요. 복당 불허대요. 예, 유성걸, 조혜진. 이 두 의원, 전 의원이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뭐라 그러죠? 자체적으로 그 당협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조직강화 특위에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통과한 분들이에요. 예. 근데 아니 그 뭐예요? 공개 오디션까지 해가지고 다 합격했잖아요. 합격했어요 거기까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도당 시당에서 거부를 한 거예요. 대구시당, 경남도당에서. 대구하고 경남이. 경남에서. 그러니까 이 경상도 지역이잖아요. 이 지역에서 이 두 분이 이제 그럼 거부를 할 때 명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불허할 때. 명분은 이거죠. 뭐예요? 예전에 바른정당이도 그때 바른정당 출신 바른정당으로 나가서 자유한국당 후보를 공격하고 자유한국당 후보 그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이었나요? 그 당시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경쟁해서 결국 떨어뜨리려고 했다. 이게 이제 이유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해당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건 이제 그 공식적인 명분이고 행간의 뜻은 가로 열고 닫고는 유승민계니까. 그렇게 당신들은 보여집니다. 유승민계니까 우리는 못 받아. 유승민하고는 같이 못 가 이런 뜻이군요. 그런 뜻으로 보여요. 그러면 대구와 그 TK에서는 여전히 저 화면에 보시는 유승민 의원은 배신자인가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뭐 그런 이미지가 남아 있다고 보겠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유승민을 여전히 배신자라는 이미지를 해서 같이 갈 생각이 없군요. 뭐 지금 현재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누가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프레임으로 가는 것 같고 유승민 의원도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체제로는 갈 수가 없다. 특히 저는 황교안 전 총리가 이제 전대 출마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현재 복당을 하고 입당을 하고 참 그런 상황에서 유승민 전 대표가 들어간다? 그건 더 이상하죠. 이상하다. 어찌 됐든 이래저래 유승민 전 대표, 유승민 의원은 고민이 클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요 시간 없는데 딱 1분만 해보죠. 이현주 의원이 지금 당 소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바른미래당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바른미래당이죠. 근데 유튜브 방송하죠. 합니다. 근데 유튜브 방송 보면은 바른미래당 의원인지 한국당 의원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제 색깔도. 색깔도 빨간색 입고 나오셨죠. 옷 색깔도 저 의도적으로 빨간색으로 입는 거죠. 뭐 한국당.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의 방송에도 한국당 의원들만 초대하는군요. 최근에도 조경태, 김진태 두 사람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자유한국당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현주 의원은 자유한국당으로 갈 생각을 굳힌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날 그 조경태, 김진태 의원 불러가지고 대담하면서 바른미래당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잘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바른미래당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 불러가지고 인터뷰하면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이렇게 잘하십시오.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분이 어느 당 출신이지라고 의문이 들 정도의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어서 유승민 전 대표한테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은 참 볼만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 교수님. 집값 오른 만큼 세금 더 내게 한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하면서 밝힌 원칙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바라고도 했습니다. 원칙상 틀린 말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를 더 내란 거냐. 고지서 받을 국민들은 몇 가지 대목에서 불만인 듯합니다. 먼저 공시가격 인상률 소수점 빼고 용산 35%, 강남 35%, 마포 31%, 서울 평균 17%가 넘습니다. 최저임금도 2년에 30% 가까이 올린 마당에 뭐가 대수냐 싶다가도
연동된 종부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다 합치면 보유세 인상 상한율 상한선 50%를 넘긴다는 계산에선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거위털 뽑듯이 야금야금 인상해도 낸다 못 낸다 불만이 세금인데 이렇게 갑자기 뽑아내면 죽는다 난리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정부가 유독 대다수 국민이 원한다는 걸 강조하는 거 보면 어차피 세금 낼 상위 10% 부자들 저항 못할 거란 계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 더, 청와대는 집값을 2년 전 정권 출범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게 목표라 했습니다. 그럼 값 떨어지면 공시가격 바로 내려주고 세금도 내려줄까요? 그건 또 아닐 겁니다. 번 만큼 더 내라.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소득 없이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이 합리적 인상이라 받아들이도록 아니면 집 팔고 나갈 수 있도록 거래세를 한시적이나마 인하해달라는 목소리, 이런 다양한 목소리들을 함께 들어주고 세심한 배려 기대합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